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33페이지에 나오는 융자 시기 및 융자 기간에 대해서 봅시다. 자, 시기는 언제 하냐? 필요할 때 줍니다. 필요할 때. 자, 그래서 자금 시기에 맞게끔 해줍니다. 그러니까 생산 자금은 산정 후 각각 필요할 때가 있겠죠. 임대료 줄 때거나 아니면 또 그 공장의 비용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커피 마시는 거나 이런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줄 때 낸다. 자, 분할 융자도 가능합니다. 자, 원자재 자금은 언제 주죠? 대금 납부할 때 주겠죠, 그죠? 그때 대출해 주면 되겠죠. 자, 포괄금융, 자금 소요 시 주게 됩니다. 자, 원자재 자금 중 수익 결제는 접수일부터 5영업일 내, 내국시장은 3영업일 내에 줘야 됩니다. 회수 언제 하느냐? 그 대금을 회수하면 바로 회수해야 돼요. 자, 보면 그 융자 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신용장 등에 의해서 돈을 받았다, 매입받았다, 그럼 바로 이제 회수해라, 그런 얘기예요. 당연한 거죠. 이거 대출해준 이유가 수출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걸로 대출 돈 받으면 갚으라는 건데. 자, 35페이지 위탁 가공 무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탁 가공 무역이라는 거는 가공을 위탁하는 거죠, 일종의. 그죠? 그래서 가공임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수출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가공을 하죠. 인건비가 저렴한 데에서. 근데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지만 외국에 사서 제공이 됩니다. 구매해가지고 이쪽에다 가공임을 주고서 여기서 이제 알아서 해갖고 팔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수출 대금이 돼요. 자, 지급 방법은 TT나 LC 이렇게 바로 쏴주거나 또는 LC로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consignment process contract라고 하나 또는 cutting, making, trimming contract라고 해서 CMT charge라고 한다. 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건비 등 저렴한 국가에서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국산 원자재 무상 수출 실적을 우리가 이제 실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원자재를 산 것도 수출 실적으로 본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실무상으로 그 원자재 수출 통과심 발급되는 필증을 증거해서 실적으로 인정받고 그걸로 이제 뭘 할 수 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36페이지에 위탁 가공 무역에 소요되는 국산 원자재를 구매해서 가공하지 않고 무상으로 실적을 수출하면은 그거는 이제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는데, 그걸 근거로 생산 자금이나 포괄금융의 수혜를 받을 수가 없다. 자, 원자재 자금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실적을 근거로 한 거는 생산 자금이나 포괄금융 혜택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실적에서. 자, 그래서 원자재 자금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렇다. 자, 포괄금융은 이제 한 번에 다 하기 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5천만 불에서 2억 불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포괄금융 한 번에 할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융자 취급 절차가 이제 각각 구분해서 하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소화돼 있고, 그 다음에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운전자금이나 타 용도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운전자금, 원자재 구매자금, 그 다음에 완제품 구매자금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하겠죠. 자, 포괄금융의 위험에 있어서 이 거기 별표를 쳐놓는데 그 유의사항에 완제품 구매 자금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골고루 하면 되는데 완제품 구매 자금용으로만 안 돼요. 자금만으로는 안 된다. 사실 여기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의미는 없긴 한데 아무튼간 완제품 구매 자금으로 하는 것만은 안 된다. 자, 밑에 각 은행별로 선정하나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어떻게 선정하냐? 똑같아요. 앞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실적을 표기한 것들 이런 게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2억 달러 미만, 1년 미만의 업체는 그냥 포괄금융으로 받게 됩니다. 자, 주거래, 부거래 은행을 지정하고 선정 취소가 되는 것들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진 않고 융자 방법도 다 설명한 거예요. 한도도 은행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 반복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 자, 넘어가서 그러니까 내국 신용장 이런 거잖아요. 원 마스터 신용장 있죠. 마스터 LC가 있으면 원 수출업체가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뭘 받는 거예요? 무역금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원 신용장은 당연히 영어로 돼 있겠죠. 영문으로 돼 있고
뭐 보통 또 달러 기준이겠죠. 외국에 수출하니까. 외화 기준으로 돼 있겠죠. 그럼 이제 밑에 국내 업체에게 하청을 받는 거죠. 하청을 받으면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신용장을 뭐 견질담보라고 하죠. 담보로서 뭘 하는 거죠? 다른 은행, 우리나라 은행 있죠. 국내 은행으로부터 LC를 발급하는 거죠. 그래서 발급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 어플리컨트가 되는 거고 얘가 수익자가 되는 거죠. 발행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이 뭐가 되는 거야? 이슈잉 뱅크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개념이 똑같은 거죠. 수입 신용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발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원청 업체가 발행이 되는 거고 이제 하청 업체가 수익자가 되는 건데, 그럼 이 그 LC, 그러니까 이걸 로컬 LC라고 하죠. 로컬 LC 바탕으로 또 하청을 줄 수 있죠. 또 하청을 줄 수 있죠. 여러 개 분할도 되고 하청이 하청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LC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하청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얘가 만든 게 100이에요. 100. 근데 얘가 한 50을 이렇게 한 80을 대준 거예요. 80을 내고 얘가 20을 만들어서 팔았다. 그러면 실적은 얘는 20이고 얘는 80이겠죠.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로컬 업체도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실적이 있겠죠. 또는 이 무역에 관련되어 있는 로컬 LC가 발행됐겠죠. 그 발행한 걸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무역금융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죠? 실적으로도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혜택을 받는 거죠. 그렇다 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로컬 LC인데 내용 설명이 쭉 나와져 있고요. 자, 47페이지로 가보면, 자, 무역금융 취급 대상 수출 실적이 있거나, 자, 외국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은 업체가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해서 국내 공급업자가 수익자로 해서 발급되는 신용장이 이게 바로 내국 신용장,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얘는 국제간 이용이 안 되죠. 국내에서 거래가 되니까. 자, 그다음 수평적으로 또는 다수의 개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이제 퍼뜨리는 것도 되고요. 여러 개로 분할하는 것도 되고 하청이 계속 줄 수도 있어요. 특징이죠. 자, 개설 의뢰인, 구매자죠. 그러니까 개설 의뢰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플리컨트라고 하는 개설 의뢰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신용장에서 어플리컨트가 됩니다. 구매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공급 계약을 맺게 되고 수혜자, 이 공급자죠. 그러니까 수익자가 되는 게 공급자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청업체가 되겠죠. 개설은행이 있겠죠. 매입은행은 뭐 그 개설은행은 이 개설의뢰인의 은행이 되겠고, 뭐 매입은행은 뭐 이 수익자의 은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용장하고 똑같습니다. 기능은 신용장하고 똑같아요. 뭐 얘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겠고, 이 은행에서 개설은행에서 이제 보증을 해주니까 안정적이죠. 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조기 회수가 가능하죠. 얘도 매입이 가능해요. 자기 은행에 가서, 매입은행에 가서 매입받으니까 더 빨리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받아줘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바로 회수가 가능하고, 자, 무역금융 수혜도 받을 수 있고요. 부가가치 영세율도 적용받고, 실적도 인정받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국 신용장은 뭐 원자재를 얘가 사는 거에 대한 목적으로 사는 원자재 내국 신용장도 있겠고, 완제품을 사는 완제품 내국 신용장도 있겠고, 그쵸? 가공 좀 해줘 라고 하는 임가공 내국 신용장도 있을 거예요. 얘가 이제 생산 시설이 없으니까 야, 생산만 해줘, 내가 왜 팔게 라고 하는 원자재 임가공 내국 신용장도 있겠고, 완제품 임가공 내국 신용장도 있겠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네, 원화 표시도 있고요. 자, 원칙적으로 내국 신용장은 원화입니다. 원화. 국내에서 거래되니까. 그 외화도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냐? 병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순수 원화 표시 내국 신용장, 외화 표시도 있겠고, 뭐 하기 나름이죠. 원화 표시도 가능합니다. 원화 외화 부기도 가능하다. 자, 내국 신용장의 특징,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내국 신용장의 특징은 원 신용장과의 특징을 좀 구분하면 되겠죠. 첫째, 개설 의뢰인, 얘가 얘한테 개설해 줬잖아요. 그럼 얘는 여러 개 수평적으로 여러 개를 다 발급해도 되고, 다수의 얘가 여러 개를 이렇게 발급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신용장을 여러 개를 이렇게 쪼개서
발급할 수도 있고, 얘가 또 수직적으로 또 여러 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얘가 여러 개 발급해서 하청업체에 줄 수도 있고, 이 하청업체가 받은 애들이 또 여러 개를 쭉 줄 수도 있고, 그 밑에 또 줄 수 있고, 계속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청을 줄 수 있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가공, 유통 과정 여러 단계인 경우 순차적으로 개설도 가능하다. 자, 회수를 위해서 판매 대금 추심 의뢰서가 발행되며 매입 또는 추심을 통해서 대금이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보통은 원래 신용장은 우리가 뭐 서류 같은 걸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서류를 다 발급받고 환원도 받고 뭐 이렇게 각종 서류를 받아서 은행에 가서 매입받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추심 의뢰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 같은 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일람불도 있고 기한부도 있겠죠. 기한부는 누가 이자를 낼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전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은 국내 업체 간에 통용되는 신용장이기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 한다. 외화도 된다. 자, 거래 절차 이런 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뭐 KT넷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국 신용장하고 구매하기서는 이제는 수기 발급 없어요. 다 전산으로 발급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내국 신용장은 전자적 이용을 위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전자문서로 해야 됩니다. 이를 KT넷에 사전에 가입해야 됩니다. 자, 그냥 인터넷 뱅킹 가입하면 돼요. 기업 인터넷 뱅킹 가입하면 다 가입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유트레이드 허브에 가입하면 되는데, 거래은행을 방문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매확인서의 차이가 나오는데, 구매확인서는 뭐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얘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무역금을 받아야 할 입장이야.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해주는 일종의 그런 효과인데, 돈이 많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뭐 LG야, 뭐 돈이 너무 남아돌아. 삼성전자 대출이 없어요. 무부채 기업입니다. 최고의 기업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걸 왜 개설해요? 은행에 수수료 뭐라 줍니까? 그냥 돈 바로 줘요, 그냥. 하청업체야, 돈 줄게. 물품 납품하면 돈 주거든요. 그럼 얘가 어떤 문제가 있죠? 그럼 나는 좀 어떻게, 수출 실적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뭐가 필요한데? 돈 줬잖아. 저 실적 다음 년도에 좀 대출 좀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그래? 그럼 어떡하지? 해서 발급되는 게 구매확인서죠. 자, 구매확인서 무조건 발급해줘야 돼요. 누가? 원청이. 그러니까 납품을 하고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컬 LC가 발행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노컬 LC가 발행해야 은행에서 실적이 쌓이게 되는데, 내가 수출했지롱 하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게 되는데, 납품을 하니까 이게 전부 다 삼성의 실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급해달라. 아까 80을 납품했다고 그랬죠. 80만큼 납품해주면 국내 업체가 똑같은 실적을 얻게 되는 거고, 모든 요건은 다 로컬 LC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돈을 바로 다이렉트로 준다는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무역 촉진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 거에서 한다. 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죠? 돈을 바로 주니까. 그래서 뭐 매입받고 그런 서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납품하면 돈 주는 거예요. 자, 내국 신용장의 기능과 똑같다. 자,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구매한 경우 뭐 이런 거죠. 자, 구매 확인서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에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는 수출용 원자재와 완제품을 구매하는 반면 구매 확인서는 수출보다는 광의의 개념인 외화 획득용 원료와 물품을 구매한다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 수 있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6페이지로 가보면 뭐 전자적 무채별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되는 모든 물품은 다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구매 확인서에서 구매 행위는 일반의 일반 구매뿐만 아니라 뭐 인가공도 되죠. 인가공 해주는데 돈 바로 다이렉트로 주면 되겠죠. 자, 내국 신용장의 경우 임가공 위탁을 명시적으로 구매행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구매 확인서도 뭐 내국 신용장에 준해서 가능하겠죠. 자, 구매 확인서는 한국은행 금융중개 지원 대출 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세칙이 있대요. 엄청 길죠. 이런 거에 따라서 한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외국한 은행자, 이건 이제 돈을 바로 주는 거니까 굳이 은행 가입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자, 무역, 기반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가 어디로 가냐면 쭉 비교하는 게 있거든요. 그 65페이지로 가보시면은
그 내국 신용장은 뭐가 발급되죠? 은행이 끼죠. 그 은행이 있어야 되는 건데 구매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는 전자, 무역 기반 사업자 또는 외국한 은행장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냥 우리 그 기업 뱅킹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발급하면 바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이거 다 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 버튼만 발급하면 나가게 돼 있고요. 자, 대상 물품 거의 비슷하죠. 개설 조건. 그러니까 발급 비용이 이게 신용장 개설 수수료가 발급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싸죠, 이게. 그죠? 근데 이건 발급 수수료 쌉니다. 뭐, 안 받는 것도 많고. 자, 공급 실적의 수출 실적 인정 여부 다 인정됩니다. 융자 가능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효과는 똑같아요, 얘가. 효과는 똑같다. 그럼 얘는 구매하기서로 대출이 되나? 무슨 대출입니까? 돈을 받는다니까요. 돈을 받는데 이걸 무슨 대출을 받아요? 돈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57페이지로 가보시면은 그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은행 창구를 통한 발급은 끝. 오프라인 발급은 폐지됐습니다. 다 온라인으로만 한다. 라고 돼 있고 뭐 구매자가 누구죠? 얘가 수혜자가 됩니다. 그래서 발급 근거 서류를 보게 되면 59페이지로 가면 뭐 수출 신용장 계약서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58페이지로 가보면 뭐 설명이 돼 있는데 다 폐지됐다는 거예요. 그냥 현재 요청하면 바로 그냥 인터넷으로 쏴주는 방식이라 아주 깔끔해졌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나머지들은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65페이지로 가면 거기서도 볼게요. 자, 내국 신용장을 개설합니다. 개설은 누가 하죠? 얘가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출 신용증을 갖고 있는 애가 개설하거나 또는 이 로컬 LC를 갖고 있는 애가 로컬 LC를 바탕으로 또 개설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외국한 은행은 수출용 수입 원자재, 수출용 원자재 및 수출용 구매 자금에 대해서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 수혜자가 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개설 이전에 물품 공급이 완료된 분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 대금 결제를 위한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어요. 뭔 말이냐? 물건 다 이미 줬고 돈 다 줬는데 무슨 사후로 발급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 자, 국외에서 어획물을 수집하여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도 내국 신용장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가공도 가능하다고 했죠. 자, 이탁 가공 무역에 소요되는 국산 원자재를 구매해서 뭐 가공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 자, 선수급을 받으면 그건 빼고 나가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다만 원자재 및 여신 금액은 제외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자, 개설 근거, 신용장,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이에요. 내국 신용장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적 기준 금액의 수혜 업체는 수출 실적도 인정받습니다. 신용장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뭐 개설 한도는 은행이 정하죠. 그래서 곱해서 정한다. 자, 실적을 근거로 나갈 때는 뭐다? 외국은행이 자율로 정하는데 위에 있는 것도 뭐 100% 다 나가는 건 아니고 은행이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구 서류, 전자 문서 교환 방식, 그 다음에 전자 교환 방식 내국 신용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68페이지 별표. 거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양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로컬 LC를 바탕으로 다시 LC를 계산하는 건 되는데 양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양도가 불가능한 취소불능. 당연히 그 1레버급으로 당연히 취소불능이 되겠죠. 그래서 신용장이 되고요. 셋 다 된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금액은 물품 금액 전에 고려해야 됩니다. 전에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 하청업체가 이제 원청에게 준다고 해봅시다. 당연히 얘가 2023년도 8월 5일까지 이제 선적을 해야 돼요. 근데 얘가 2023년도 9월 3일날까지 준다. 인도기일이 말이 안 되죠. 선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줘야 된다 그런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 자, 유효기일은 인도기일이 10일입니다. 별표. 그러니까 우리가 유효기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펙티브 데이트가 있고 뭐 슈먼트 데이트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 신용장에도
요 기일은 선적기일, 그러니까 인도기일이 이제 선적기일이 되겠죠, 일종의. 인도기일 더하기 10일입니다. 10일 이내로 해라. 이렇게 돼요. 빨리 이제 돈 달라고 하라는 거죠. 자, 원수출 신용장 등에 대한 선적 또는 인도기일 이전이 해야 된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 원수출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유효기일은 여기 8월 3일인 8월 5일인데 유효기일이 막 9월 3일이다 이렇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서류 제시 기간은 5영업일입니다. 그러니까 서류 제시 기간은 5영업일 이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납품을 하고 5영업일 이내에 제시해라. 그러니까 물품 수령 증명서 발급일 그 누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청에서 물건을 보내면 내가 물품 받았어. 물품 수령 증명서가 있어요. 나 받았거든? 그러면 그걸 이제 얘한테 주겠죠? 예, 그때부터 5일 안에 돈 달라고 해야 됩니다. 자, 형식은 개설 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개설 은행을 지급 장소로 해야 됩니다. 자, 개설 조건은 원 신용장의 매입 조건부 결제 등 수익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 공정 및 분할직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답니다. 자, 변경과 취소. 변경 조건, 취소 조건 똑같죠? 그러니까 변경은 수익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개설 은행 간의 관계죠. 또 중간에 뭐 확인은행이 있으면 확인은행 간의 관계고 요 개설 의뢰인은 이제 원칙적으로 주요 대상자가 아니죠. 자, 취소 불능이므로 관계 당사자, 개설 의뢰인, 수혜자, 개설 은행의 전원 합의 없이는 내국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 당연하겠죠.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취소 불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국 신용장의 기본 요건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전원 합의에서 취소 업무를 할 수 있다. 전부 다 취소해야 됩니다. 자, 서류 검토 당연히 은행에서 꼼꼼하게 했죠. 인감과 일치 여부 확인하고요. 한도 범위를 확인하게 되고 유효기일이 10일인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 감액 시에는 동 비율만큼 회수한 후 처리해야 된다 돼 있죠. 자, 그다음에 매입은 뭐 이렇게 물품 납부하고 물품 수령 증명서나 서류 같은 걸 은행에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급을 완료하고 물품 수령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 환원과 제반 서류를 구비해서 뭐 은행에서 요청하는 게 있겠죠. 신용장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다 가지고 돈을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선행합니다. 자, 매입시 구비 서류예요. 우리가 매입할 때 뭐 같죠? 뭐 보통 뭐 보험 서류, 뭐 송장, 뭐 그다음에 뭐 운송 서류 이런 걸 갖고 오잖아요. 그런 거 비슷합니다. 자, 판매 대금 추심을해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품 수령 증명서. 물품 수령 증명서가 있어야 되겠죠? 납품하면 증명서를 발급하니까. 그래서 세금 계산서 건별로, 그러니까 당연히 물품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겠죠. 자, 분할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분할 공급 시마다 교부된 세금 계산서의 금액을 일괄적으로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는 우리 보통 뭐 홈택스 가서 하잖아요. 그럼 이제 발급을 하면 돈을 주는 거겠죠. 자, 외화 표시 내국 신용장 또한 가능하다. 그래서 판매 대금 출시 의뢰서를 매입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 기타 통화의 경우에는 KB 현황을 통해서 결제되고 있다. 자, 그다음에 그 외화 표시 내국 신용장 개설 은행에 대해서 뭐 그 외화 표시 내국 신용장에 대해서 뭐 융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없고요. 자, 74페이지로 가면 매입 시 어떻게 되죠? 내국 신용장의 수익자하고 매입받는 데가 같아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와서 하청업체가 청구를 해야죠. 자, 당연히 신용장 금액 범위 내야겠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물품 수령 증명서 이런 것들 금액이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설은행이 작성한 것이었는지 맞는 거. 그러니까 물품 수령 증명서는 여기 이제 원청업체가 줘야 되겠죠. 맞는 건지 세금계산서가 잘 발급됐는지 건별로 잘 됐는지 확인해라. 자, 그 다음에 그 물품 수령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인도기일 플러스 10일이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발급되는 게 맞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입 받으면은 되고 오고, 그러니까 시험에는 뭐 매입 과정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런 특징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내국 신용장의 특징, 조건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지 뭐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입을 하면 매입 이자를 징수하겠죠. 기한부 같은 경우에 기한부 이자를 받게 되니까 그 이자를 받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급보증이자는 일종의 개설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지급보증해 주는 거니까 지급보증에 대한 그런 회수를 하게 돼 있고, 부도가 나면 부도이자도 받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중요한 게 없습니다. 쭉 넘어가세요. 자, 처리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융자 무역금융에 대한 평균 85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로 가면은 평균 원자재 의존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 원자재 의존율이라는 게 뭐냐면 대충 뭐 물건을 만들 때 그러니까 원자재가 몇 프로 들어가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등률이 여기 밑에 나오게 돼요. 자, 가등률을 아까 곱한다고 했잖아요. 자, 평균 원자재 의존율이란 원자재의 평균 비율을 말해요. 그러니까 수출업체에서. 가등률이라는 건 뭐냐? 수출 금액에서 원자재를 차감한 가득액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20%가 원자재다. 100만 원 수출하면 20%가 원자재야. 그럼 80%가 가등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던 가등률이 있었잖아요. 그럼 가등률을 곱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일종의 뭐죠? 마진, 이익,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자, 평균 가등률은 실적 금융 수혜업체에 대해서 융자 한도 시 적용됩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가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가 용도별로 금융을 하려면 도대체 원자재가 몇 퍼센트인가 이런 걸 알아야 비율적으로 대출해 주겠죠. 자, 그래서 외국화은행에서 이것도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자, 총 비용을 원자재 의존액이라고 하고,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금액과 수입하는 금액의 합계를 표시하게 됩니다. 자, 신용장은 FOB 금액이라고 했어요. 자, 원자재 의존율은 수출 금액에서 원자재 의존액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 수출하면 원자재가 30이다. 30% 아주 쉽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자, 가등률은 외화 가득액이에요. 신용장 금액에서 외화 가득액인데 이게 뭐죠? 전체 금액에서 100에서 30 뺀 게 뭐예요? 가득액이에요. 그러니까 70이죠. 그러니까 100분의 70이 뭐예요? 가등률이에요. 더한 100%죠. 계산한 겁니다. 자, 그래서 평균 가등률은 100%에서 평균 원자재 의존율을 뺀 거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 원자재 가등률하고 산정액이 있는데 뭐 어려운 거 있나요?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 자, 88페이지로 가면 융자 취급은행이 나옵니다. 융자 취급은행은 뭐라고 했죠? 외국화은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시중은행에서 해주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포괄금융 수혜업체의 주 부거래 외국화은행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화은행을 지정하고 부외국화은행을 정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취급하는 곳과 영수하는 곳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포괄금융이 되면 대출이 나갔어요. 매입받는 것도 같은 은행이 되겠죠. 자, 당연한 얘기 한 겁니다. 취급은행 어떻게 되냐? 적정한지 봐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융자 취급사항을 잘 기재해야겠죠. 그죠? 상식적인 내용들이에요. 잘 보면. 그래서 무역엄의 인수취급 내용, 신용장 내용, 관리도 해야겠고, 취급사항 보호도 해야 되고, 뭐 대상자도 보고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91페이지로 가면 포괄금융의 수혜업체는 주거래 외국화은행에 뭐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된다. 뭔가 변경되거나 뭐 신규 지정되거나 그럼 변경 신고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잘 안 나와요, 이런 내용들은. 왜냐? 앞에 있는 내용들이 핵심입니다. 무역금융에서는.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무역금융의 기타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 파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